만약에요, 뇌에 아주 작은 칩 하나를 이식하거나 그 유전자를 살짝 조작하는 것만으로 평생 동안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된다면 청취자님은 그 기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와, 정말 시작부터 엄청 묵직하게 훅 들어오시네요. 그렇죠. 좀 강렬하죠. 네, 근데 사실 그 질문이야말로 오늘 저희 테이블 위에 싼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방대한 자료들을 단 하나로 꿰뚫는 핵심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자료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 이론부터 시작해서 카이프리의 AI 슈퍼파워, 그리고 빌 조이의 그 유명한 에세이인 미래의 우리는 왜 필요 없는가, 여기에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랑 조지 오웰의 1984 같은 고전들까지 다 모였죠. 거기다가 한스 요나스랑 아도르노의 철학 논문에 최근 배상수 교수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테이블이 꽉 찼네요. 그러니까요. 이 엄청난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도달하려는 목적지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심층 탐구 시즌3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결론입니다. 벌써 시즌3의 마지막 결론이네요. 네, 그 결론의 제목을 설계자의 의무, 우리는 관찰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설계자의 의무라? 거대한 기술의 급류 속에서 우리가 그저 편리함에 취해서 방관자로 휩쓸려가는 대신에요. 인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기술의 방향타를 쥐어야 하는지 오늘 밤 그 해답을 찾아보려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먼저 이 첨단 기술들이 우리한테 약속하는 그 눈부신 장밋빛 미래, 그러니까 기술 유토피아의 청사진부터 살펴볼까요?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기술의 약속들을 쭉 읽다 보면요, 솔직히 누구라도 매료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인류가 오랫동안 겪어온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인 한계를 말 그대로 삭제해버리는 수준이니까요. 배상수 교수가 다룬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병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유전자 가위요? 네, DNA에서 단 하나의 염기 서열이 잘못되어서 생기는 수많은 유전병을 마치 우리가 문서 편집기에서 오타 지우고 새로 쓰듯이 싹 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타를 지우듯이. 기사에서는 이걸 질병의 종식을 넘어선 바이오 르네상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기에 레이 커즈와일이 예측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I를 더하면 이야기는 진짜 더 극적으로 흘러가죠. 맞아요. 커즈와일의 예측이 참 흥미롭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머지않아 BCI 기술이 우리의 대뇌 심피지를 클라우드와 직접 연결하게 됩니다. 뇌가 클라우드에 연결된다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우울증이나 분노, 극도의 불안 같은 아주 부정적인 신경학적 패턴을 데이터 차원에서 정확히 모니터링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서 제가 던졌던 질문처럼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통제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생존 경쟁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된 인류가 이기심을 버리고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진 존재로 도덕적 진화를 이룰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감정 통제를 넘어서 도덕적 진화라니. 이건 진짜 마르크스가 꿈꿨던 억압없는 세상이 기술로 완벽하게 구현되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렇죠. 유토피아 그 자체로 보이죠. 일상의 편리함은 또 어떻고요? 카이프리의 AI 슈퍼파워에 등장하는 중국의 OMO,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스마트 시티 예시를 보면 진짜 입이 똑 벌어집니다. 그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 말씀하시는군요. 네, 지갑이나 스마트폰조차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식당에 걸어 들어가서 안면 인식만으로 치킨을 사고 결제합니다. 도로, 신호등, 주차장 같은 도시의 모든 인프라가 AI 컴퓨터 비전이랑 실시간 데이터로 통제되면서 마찰률 제로에 최적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찰률 제로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안면인식으로 치킨을 결제하는 완벽한 편리함, 그 이면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면이요? 네. 오늘 자료 중에 윤리학적 고찰을 다룬 논문들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고 있거든요. 특히 아도르너와 호르크하이모의 계몽의 변증법을 인용하는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도르노.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이 철학자들이 지식을 통해서 자연의 공포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려던 그 근대의 계몽 프로그램이 결국 어떻게 도구적 합리성으로 변질되었는가를 분석하잖아요. 맞습니다.
기술이 처음에는 인간을 자연의 위협에서 구출하는 숭고한 목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수단과 방법의 효율성 그 자체만을 맹신하게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하게 짚어내셨습니다. 자연을 통제하려던 기술적 권력이 이제는 사회적 진보라는 명분 아래서 스스로 하나의 거대한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거죠. 거대한 이데올로기. 네, 논문에서는 이걸 통해 경제적 생산성과 기술적 기계장치들이 오히려 인간을 압도하게 되는 현상을 지적합니다. 아도르노는 이를 인간 본성의 황폐화 혹은 자연 쇠퇴성이라고 불렀어요. 모든 걸 다 수치화하고 효율성으로만 평가하니까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문화산업조차도 규격화된 상품을 막 찍어내듯이 대중의 욕구를 조작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특정 정치적 견해를 지지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저자들의 철학적 비판 그 자체의 논리에 주목하는 거죠. 네, 거대한 기계장치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그 무서운 역설을 말하는 겁니다. 철저한 효율성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고유한 개성이나 약간 비합리적인 결함마저도 제거해야 할 오류로 취급받게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님, 이 철학적 경고가 현대 사회에서 과연 어떤 디스토피아의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와 조지 오웰의 실구사타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악몽을 비교한 자료를 마주하게 됩니다. 보통 대중문화에서 디스토피아를 그린다고 하면 오웰의 실구사사에 등장하는 텔레스크린이나 빅브라더 같은 억압적 감시사회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 감시하고 억압하는 이미지죠. 당이 신호를 강제로 주입해서 사람들이 반항적인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사고의 범위를 확 좁혀버리는 통제 방식이죠. 하지만 이 자료를 쓴 학자들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더 큰 위협이 오히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쪽에 가깝다고 분석합니다. 말 깊이 공감했습니다. 헉슬리의 세계에서는 굳이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책을 불태울 필요가 아예 없죠. 네, 스스로 책을 안 읽게 되니까요. 맞아요. 사람들이 소마라는 쾌락약물에 취해서 스스로 진실을 외면하고 무한한 오락거리 속으로 그냥 침몰해 버리니까요. 소마의 비유가 지금 시대에 아주 딱 들어맞죠. 현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2.5시간 이상을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에 빠져 지낸다는 통계를 보면 진짜 섬뜩합니다. 끊임없이 화면 스와이프하면서 얕은 자극에 마취되는 현상. 그게 바로 헉슬리가 예언한 현대판 소마가 아닐까요? 오웰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헉슬리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말이 딱 맞네요. 정말 전곡을 찌르는 통찰입니다. 그 욕망과 쾌락의 문제를 앞서 다룬 커즈와일의 BCI 기술과 딱 연결해보면 이게 인간 존엄성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질문으로 이어지거든요. 어떤 질문일까요? BCI나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AI가 인간의 모든 우울과 고통을 없애고 감정마저 데이터로 최적화한다면 과연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유토피아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 고통이 없는 완벽한 행복. 철학적 비판론자들은 슬픔, 좌절, 결핍,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처절한 투쟁의 과정이야말로 인간 고유의 서사를 만든다고 주장하거든요. 고통 없는 완벽한 행복이라는 그 최적화된 데이터 세트가 역설적으로 우리를 가장 비인간적으로 만든다는 비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중에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세계관을 빌려서 이 딜레마를 설명한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육체를 완벽한 기계로 바꾸는 의체화, 그리고 뇌를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하는 전내화가 완전 일상이 된 미래 배경이잖아요. 네, 거기 주인공 쿠사나기 소령이 끝없이 고뇌해야 하죠. 맞아요. 내 몸의 모든 세포랑 심지어 기억의 파편들까지 다 기계와 데이터로 대체될 수 있다면 나를 온전히 나에게 만드는 그 본질, 즉 고스트는 대체 무엇인가 하고 고뇌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철학자 길버트 라일이 말했던 기계 속의 유령이라는 난제를 이 첨단 기술의 시대에 다시 던지는 셈입니다. 기계 속의 유령? 비판적 학자들은 우리가 완벽해진 기술의 퉁제 속에서 가장 먼저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게 바로 그 고스트라고 경고하거든요. 모든 게 예측 가능해지니까요. 네, 알고리즘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인간의 돌발성이나 때로는 비합리적인 결함들, 그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단순한 기계장치의 부품이 아님을 증명하는 유일한 영혼의 흔적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 이 고스트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기서 분위기를 조금 전환해서
오늘 준비된 자료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논쟁적인 선언문을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빌 조이의 에세이군요. 네, 맞습니다. 선구적인 컴퓨터 과학자이자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공동 창립자였던 빌 조이의 에세이 미래에 우리는 왜 필요 없는가입니다. 기술계 최전선에 서 있던 그 내부자의 경고라서 무게감이 남다르더라고요. 이 에세이가 기술 낙관론이 엄청 팽배하던 2000년대 초반에 발표되어서 정말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었죠. 그는 여기서 GNR, 즉 유전공학, 나노기술, 로봇공학이라는 이 세 가지 기술의 결합이 생물학적 인류를 멸종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나노봇이 자기 복제를 통제하지 못해서 지구 전체를 뒤덮어버린다는 그 일명 그레이구 시나리오나 소수의 지식만으로도 랩실에서 치명적인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다는 대목은 진짜 핵무기보다 더 섬뜩했습니다. 사실 핵무기는 거대한 국가적 인프라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못 만들죠. 그런데 GNR 기술은 접근성이 너무 뛰어나다는 게 문제인 거죠. 빌 조이는 과학자들의 이런 맹목적인 탐구욕을 기술적 오만이라고 부르면서 이걸 막기 위한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대안을 딱 제시합니다. 네,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이죠. 바로 위험한 기술의 포기입니다. 스스로 알 권리와 개발할 권리를 아예 내려놓자는 거죠. 사실 과학자와 공학자 입장에서 알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자는 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엄청난 철학적 결단이거든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겠죠. 네, 하지만 빌 조이는 이걸 막 거창한 이데올로기로 포장하지 않고 아주 일상적이고 따뜻한 상식의 비유로 풀어냅니다. 할머니 비유가 참 좋았어요. 맞아요. 어릴 적 간호사였던 할머니가 항생제를 꼭 필요할 때만 써야지 남용하면 몸에 해롭다고 하셨던 지혜를 언급하죠. 이 할머니의 상식처럼, 그리고 칼 세이건이 광활한 우주 앞에서 인류의 겸손을 역설했던 것처럼요. 통제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 앞에서는 무작정 앞으로만 달려갈 게 아니라 멈춰 설 줄 아는 겸손과 상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멈춰 설 줄 아는 용기. 사실 무언가를 손에 쥘 수 있는데도 스스로 포기한다는 건 엄청난 정신적 성숙을 요구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이 위험한 기술의 포기라는 개념을 딱 읽으면서 우리 청취자님들께 아주 익숙한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 탁 떠올랐습니다. 아, 나의 소원이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하셨던 그 유명한 대목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주 탁월하게 아시네요. 김구 선생님의 철학이 빌 조이의 논지랑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청취자님들께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구 선생님은 우리 민족이 무력이나 강압적인 기술력 혹은 경제력으로 남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남을 억압하는 권력 대신에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가져다주는 높은 문화의 힘을 원하셨죠. 네, 그랬죠. 빌 조이가 말하는 위험한 기술의 포기도 근본적으로는 아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타인과 자연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심지어 파멸시킬 수 있는 그 거대한 기술적 권력을 스스로 겸허하게 내려놓자는 거니까요. 권력을 내려놓는다. 그렇다면 그 통제력을 포기한 빈자리를 과연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빌 조이는 영화 맨해튼에 나오는 우디 알렌의 대사를 인용해서 그 답을 아주 멋지게 제시합니다. 그 영화 보셨나요? 주인공이 소파에 누워서 녹음기에 대고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만드는 것들을 쭉 읊조리는 그 명장면이죠. 네, 그루초 마르크스의 코미디, 세잔의 사과 그림, 교향곡,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딱 떠올리는 장면이잖아요. 빌 조이가 이 장면을 끌어온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끝없이 무한증식하는 나노기술이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알고리즘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네, 바로 우리 일상의 작고 소중한 것들, 인간의 결함마저도 따뜻하게 끌어안는 예술, 그리고 타인과의 교감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빌 조이는 이 거대한 GL 주준의 명렬한 질주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로 세상을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 즉 박애의 철학을 꼽습니다. 박애. 참 따뜻한 단어네요. 김구 선생님이 꿈꾸셨던 높은 문화의 힘처럼 기술적 오만을 버리고 그 자리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대로 채우는 것, 그것만이 아도르노가 경고했던 그 차가운 도구적 합리성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는 묵직한 호소입니다. 이 모든 논의들을 쭉 종합해보면 기술의 급격한 변곡점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원이나
커즈와일 비판론자들이 제시하는 대안들도 결국 다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어떤 지점이죠? 바로 청취자님과 우리 모두가 기술의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설계자로 각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설계자의 3가지 의무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의무는 바로 기술의 왜를 묻기입니다. 왜를 묻는다? 새로운 AI 모델이 나왔을 때 혹은 새로운 유전자 편집 기술이 딱 발표되었을 때 우리는 보통 그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만 막 감탄하기 바쁘잖아요. 신기하니까요. 하지만 설계자는 왜 그 기술을 만들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초지능이나 생명공학의 목표 함수를 아까 아도르노가 경고했던 단순한 효율성 극대화에 두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생태계의 번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윤리적 나침반을 우리가 직접 설정해야 한다는 거죠. 공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무는 불평등의 방지입니다. 불평등이요? 만약 커즈와일이 예측한 그 엄청난 수명 연장 기술이나 뇌기능 향상 칩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가로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독점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휴, 끔찍하네요. 완전히 종이 나뉘는 거잖아요. 인간 종 자체가 2개의 생물학적 계급으로 나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랑 신인류처럼요. 네. 그래서 자료들은 기술 복지의 개념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이 강력한 혁신의 도구가 특정 계층만의 특권이 되지 않도록 모두에게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안전망을 우리가 시민으로서 당당히 요구하고 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의무는 바로 인간다움의 재정의입니다. 인간다움의 재정의. 앞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우리의 논리적 사고나 정보 처리 능력을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완벽하게 대체해 나갈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데이터로 도저히 환원될 수 없는 가치들을 아주 의식적으로 지켜내야 해요. 데이터로 환원할 수 없는 가치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군가의 슬픔에 아무런 계산 없이 깊이 공감하는 능력, 또 주어지는 정보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비판적 사고, 그리고 흥결없고 매끄러운 완벽함이 아니라 오히려 거칠고 투박한 결함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예술적 창의성, 바로 이런 것들 말입니다. 결국 인류는 기계처럼 완벽해지려고 아등바등 경쟁할 게 아니라 그런 불완전한 틈새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그것이 빌 조이가 말한 박애이자 우리가 짊어져야 할 마지막 설계자의 의무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방대한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효율성이라는 차가운 도구적 합리성에 갇히거나 알고리즘이 던져주는 그 달콤한 쾌락의 소마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을 향한 깊은 공감과 박애의 마음으로 기술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할 줄 아는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류는 거대한 미래로 향하는 고속열차에 몸을 싣고 그저 창밖 풍경만 우두커니 바라보는 무임승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미래의 방향타를 단단히 거머쥔 주체적인 설계자가 되어야만 하죠. 네, 설계자. 이번 심층탐구 시즌3의 이 긴 여정을 함께 하시며 나누었던 그 수많은 지식의 파편들이 청취자님 스스로가 이 시대의 진정한 설계자로 각성하는데 작게나마 의미 있는 자양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문가님을 그 따뜻한 말씀이 이 긴 여정의 완벽한 마침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모두 마치며 청취자님을 향해 아주 새롭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논의했던 위험한 기술의 포기, 그리고 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철학을 여러분의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미래로 한번 가져와 보시죠. 청취자님, 만약 미래에 당신의 태어날 아이가 평생 동안 어떤 실존적 고뇌나 깊은 슬픔, 좌절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그저 항상 잔잔하고 긍정적인 감정만 유지하도록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이 완벽하게 상용화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유전자로 감정을 완벽히 통제한다. 네.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그것이 아이를 위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권장된다면 말이죠. 당신은 아이의 온전한 인간성, 즉 스스로 상처받고 극복하며 자기만의 영혼을 단단하게 벼려낼 기회를 지켜주기 위해 그 완벽한 기술적 편리를 기꺼이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이 전혀 없는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아이에게 주시겠습니까? 정말 마음속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묵직한 질문이네요.
기술의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가르는 경계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그 선택의 순간들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도구적 합리성을 강요하는 스마트폰 화면을 그만 덮어주세요. 네, 화면을 덮고 눈을 감을 시간이네요.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얕은 자극의 바다에서 빠져나와서 온전한 당신만의 영혼이 숨쉬는 깊고 좋은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즌 3의 마지막 여정까지 언제나 저희와 호흡을 맞추며 귀 기울여주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밤 되세요.